안녕. 오늘부터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어볼 거야. 나는 철학책은 직접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 한 문장 한 문장 따박따박 읽어가면서 그 철학자의 사유를 따라가는 거지. 철학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서두를 필요는 없어. 항상 그 철학자는 내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물론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야.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듯이 시간이 필요해. 우리 사이에는 시간, 공간이라는 틈새가 있거든. 나는 한 철학서를 최소 3번은 읽으려고 해. 처음에는 해설서를 옆에 놓고 같이 읽어나가. 철학책을 매일 5페이지씩 읽어나가면서 해설서는 50페이지씩 읽어나가는 식이지. 2번 정도는 해설서와 같이 읽고 3번째는 철학책만 읽어. 철학자와 대화하는 심정으로. 지금부터 소크라테스 변명 시작해볼게. 나는 강철웅 번역본으로 읽어. 이 책의 장점은 주석과 해석이 잘 돼 있다는 거지. 먼저 제목부터 볼까? 변명이 아닌 변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책을 다 읽고 나면 변론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함께 읽을 책으로 오늘 추천할 책은 베터니 휴즈가 지은 아테네의 변명이라는 책이야.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2500년 전 아테네 거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당시 아테네 상황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어. 약 550페이지의 책인데 소크라테스 변명 한 번 읽을 동안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도움이 될 거야. 소크라테스의 변명 지은 이는 플라톤이야. 많이 들어봤지?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관해서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어. 그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이 쓴 저작을 통해서 알 수 있지. 현재 남아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글은 플라톤이 가장 많아. 그 중에서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 변명, 크리톤, 파이돈 이 4작품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장을 향해 집을 나서면서부터 사형 집행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거야. 아테네의 변명이라는 책을 지은 베터니 휴즈. 아까 말했지?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도넛 같은 주제라고 말했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무수한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그 자신, 주인공의 자리가 뻥 뚫려 있다는 거지. 소크라테스 변명의 특징은 대화체라는 것이야. 플라톤이 한때 극작가를 꿈꾸었다고 해. 그리고 아테네 전성기에는 그리스 비극이 대유행하기도 했었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변명을 읽을 때는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생동감 있고 재미있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기원전 399년 어느 봄날의 아테네에서 70세가 된 소크라테스에게 일어난 일이야. 생각해봐. 당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아테네 사회에서 성인 남자가 7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소크라테스 그리고 친구 크리톤 이외에는 거의 그 나이까지 살아남지 못했어. 아테네의 최고령의 어른이 된 노철학자 소크라테스. 궁금해졌어. 쓰러져가는 자신의 도시 아테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편으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소크라테스 재판을 이해하려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 그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건은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아테네의 상황이 소크라테스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야.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소크라테스 이전은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했던 시기야. 탈레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의 선배격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연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 탈레스는 물, 피타고라스는 수,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즉 무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 달라. 자연 철학자들이 자연에 관한 설명은 다 달라. 즉 일관성이 없었지. 그리고 그 해석을 조화시킬 방법도 없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든 거지. 인간이 과연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관심사가 자연 대상에서 인간 안으로 옮겨온 거야.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지식인 그룹이 있어.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러. 당시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민회의 법정에서 유창한 언변으로 타인을 설득해야만 했어. 즉 말을 잘해야 됐다는 얘기지. 이때 등장한 지식인 그룹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야.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아테네 사회에 크게 기여를 했어.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국가마다 도시마다 통용되는 법들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지.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이 소피스트로 오해했어. 그런데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 소피스트들은 주로 외국인이었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전쟁 때 이후에는 아테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토종 아테네인이었어. 또 소크라테스는 인간 사회는 확고부동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로 가득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소크라테스가 살던 헬라스는 1000개 가까운 서로 다른 폴리스 도시국가의 느슨한 연합체였어. 왕은 청동기 시대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유례 없이 새로운 사상인 민주주의를 품게 된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났어. 이때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군사 지도자를 따르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폴리스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어.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고, 그리고 민주주의 분열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 소크라테스는 굉장한 천재로 알려져 있어. 또한 건장한 체격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었다고 해. 오랫동안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어. 군복무 시절에 생각에 빠져 밤을 새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한 곳에 서 있었다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어. 또한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종종 다이몬이라고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도 해. 소크라테스 변명에서도 그 다이몬의 이야기가 나와. 다이몬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와 소통했다고 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양심의 소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튼 소크라테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도덕 철학자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델포이 신탁의 응답을 듣는 것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 어느 날 친구 카에로폰이 델포이에 가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 이 소리를 들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그는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기 시작했지. 소크라테스는 지식의 체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간의 내부를 탐구했어. 그에 따르면 인간의 내부는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독특한 활동 공간이야. 이 활동을 푸시케, 즉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어. 영혼의 활동이 뭐지? 영혼의 활동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행위를 이끌어내고 지배하는 활동이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가능한 한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인간은 모두 푸시케를 가지고 있는 한 동등한 존재야. 고대 아테네는 성인 남성만이 시민으로 대접받았어. 시민이란 사람다운 사람인 거지. 노예, 여자, 외국인들은 시민보다 못한 존재였고 심지어 인간 이하나 소유물 대접을 받기도 했어.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는 푸시케가 있어. 푸시케가 있다는 것은 즉 모두 동등한 인간이라는 거지. 여기에 인간 평등이라는 전복적 사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생각해봐. 우리 인간은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질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소크라테스는 그런 면에서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할 수 있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어. 그 지식만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인간이 그러한 확실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만 했어.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소크라테스는 변증술을 통해서라고 했어. 이 변증술은 삼파술이라고도 해.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최종 단계에 와서는 원래 의도했던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게 된다고 믿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정해 줌으로써 그 자신이 스스로 진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지. 그러나 그 변증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기술은 아니었어. 우리는 심리적으로 소크라테스 편이잖아. 그럼에도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다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법이 종종 불쾌감을 일으킬 때가 있어.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불쾌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러니 당대 사람들이 가지는 반감과 불편은 훨씬 현실감 있고 강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에 변증술을 통해 대화를 통한 사유 과정을 이끌어내어
확실한 지식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어. 소크라테스 변명에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유가 가득가득 담겨 있어. 그러고 보면 소크라테스의 인생도 참 아이러니의 연속인 것 같아. 소피스트처럼 돈을 받고 남을 가르치지 않았건만 남을 가르친 제목으로 고소당하고 자신의 혼을 돌보라는 윤리적인 원칙을 강조했건만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고소당하고 신의 사명을 다해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를 자청했건만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경죄로 기소를 당했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죽지만 죽지 않는, 살지만 살지 않는 마지막 아이러니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아스파시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예나 지금이나 비선의 존재는 두려워. 보이지 않으니 막을 수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 책임을 지울 수도 없어. 약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에도 비선이 크게 문제가 되었어. 소크라테스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데 이 전쟁의 불씨 역할을 한 것이 아테네가 사모스 섬을 침공한 일이야. 그런데 이 사모스 섬 침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스파시아라는 여인을 짚고 넘어가야 해. 왜냐하면 이 침공이 아스파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여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여자들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어. 아테네 법 제정자 솔로는 거리를 걸어다니는 여자는 누구든 창녀로 간주해야 한다 라고 했고 딸이 처녀성을 잃었을 때는 아버지가 딸을 노예나 창녀로 파는 것도 합법이었다고 해. 또 여자는 눈물, 생리열, 침 등 주로 무언가를 줄줄 흘리고 다니는 불결한 존재로 여겨졌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월경하는 여자는 눈으로도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했어. 여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지? 이 시기에 정숙한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되었다고 해. 따라서 많은 아테네 여자는 밤에 움직이고 침묵을 해야만 했지. 이때 아테네에 한 묘령의 여인이 입국을 하게 돼. 밀레토스 출신의 아스파시아. 그녀가 난민이었는지 그냥 외국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 어쨌든 아스파시아는 헤타이라가 되었다고 해. 헤타이라는 교육받은 고급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야. 이 헤타이라는 당대의 권력자들의 호를 넘나들었다고 해. 당시 아테네의 최고 권력자는 페리클레스였어. 아스파시아가 바로 이 페리클레스의 첩으로 들어간 거지. 당시 페리클레스는 이혼한 상태였으니 첩이라기보다는 부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 당시에 아테네 시민이 되려면 양쪽 부모가 둘 다 아테네인이어야 했고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여야만 했어. 아스파시아와 페리클레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서자 혹은 2등 시민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 어쨌든 당시에 아스파시아를 향한 시선은 곱지 못했다고 해. 고대 사람들은 아스파시아를 개눈을 한 첩, 몸 파는 여자라고 불렀고 아스파시아가 실제로 방탕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당대와 후세에는 방탕한 여자로 알려졌어. 외국인 고급 창녀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 권력자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테네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아스파시아를 페리클레스 뒤에 숨은 마쿠 실력자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해. 아스파시아는 소크라테스와 관련이 있기도 해. 아스파시아는 말하는데 훌륭한 기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플라톤의 메넥세노스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아스파시아가 자신에게 수사학을 가르쳤다고 나와. 소크라테스는 아스파시아가 완벽한 정신을 소유했으며 훌륭한 정치가였다고 말했어. 창녀로 알려진 아스파시아가 소크라테스와 친하게 지낸 것이 훗날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등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 아스파시아의 숙적은 사모스 섬이었다고 해. 당시 사모스 섬은 부유한 도시국가였어. 사모스 섬은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의 회원국이었지만 완전한 자치국이었어.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 한편 아스파시아의 고향인 밀레토스는 역시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국의 회원국이면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속국이었어. 그런데 사모스와 밀레토스 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일어났어. 이때 아테네는 밀레토스의 편을 들어 군대를 파견했지. 많은 아테네 사람들은 이를 비판했대. 왜냐하면 강력한 도시국가인 사모스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 그런데 그 화살이 페리클레스가 아닌 아스파시아에게 돌아갔어. 아스파시아의 고향 밀레토스를 사모스가 침략해서 페리클레스가 무리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본 것이지. 이때 사모스는 페르시아와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했어. 그러나 아테네의 보복을 두려워한 주변국은 아무도 사모스의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어. 결국 페리클레스는 사모스 섬을 포위했고 굶주림에 지친 사모스 섬은 기원전 439년 마침내 항복을 하게 돼. 페리클레스는 사모스 정부를 제거하고 그곳에 아테네 민주정을 세우게 돼. 페리클레스가 행한 사모스 섬 군사작전은 훗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유발한 일련의 사건들을 차례로 일으키는 도미노였어. 아테네와 주변국에는 교활한 창녀 아스파시아를 향한 페리클레스의 욕정 때문에 사모스 섬에서의 잔악 행위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어. 아스파시아를 두려워한 아테네 시민들은 그녀가 이민자이면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될 여자라는 사실을 당대와 후대에 끊임없이 상기시켰어. 2500년 전 그리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아스파시아. 그녀는 어떤 여자였을까? 정말 페리클레스를 마쿠에서 조절하는 교활한 비선이었을까? 아니면 아테네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혁명적 여성이었을까? 오늘은 펠레폰네소스 전쟁과 그 이후의 아테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왜냐하면 이때의 상황이 소크라테스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 허물어져가는 아테네.
아테네를 위해 용감히 싸웠던 참전용사 소크라테스. 그가 이제는 아테네를 망친다는 명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 자, 지금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 이후의 아테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서 27년간이나 벌어진 전쟁이야. 기원전 490년에서 479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의 해군과 스파르타의 육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이후 아테네는 그리스 사회의 맹주로 부상했어. 스파르타는 자국의 치안 문제에 더 집중해야만 했어. 단독으로 델로스 동맹을 떠안은 아테네는 페르시아 침공에 대비해서 동맹국들로부터 거둬들인 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 사회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어. 이른바 아테네 제국의 탄생이야. 아테네의 급속한 부상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으로 느껴졌어. 결국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이게 돼. 여기에는 동맹국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아테네의 행포가 동맹국들의 피로도를 높였다는 것도 한몫을 차지했어. 결과는 아테네의 참패였어. 고대 사회에서 패전국가의 성인 남성은 몰살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 이는 아테네가 멜로스에 저지른 일이기도 해. 멜로스는 밀로의 비너스 상이 나왔던 바로 그 섬이야.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했던 밤, 아테네에서는 밤새 여인들과 아이들의 울음이 도시 전역에 울렸다고 해.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스파르타는 가혹한 조처 대신에 아테네의 민주정을 폐지하고 스파르타식 과두 정체를 세웠어. 명분은 더 이상 아테네는 강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큰 역할을 했었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아테네를 누름으로써 다른 도시국가가 부상하여 스파르타의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아테네의 붕괴 조짐은 그 이전부터 곳곳에서 발견되었어. 특히 멜로스인들에 대한 가혹한 조처는 아테네의 오만과 경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지원은 하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멜로스 섬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최후 통첩을 해. 그러나 멜로스가 이에 굴하지 않자 아테네는 멜로스를 초토화시켜버려. 즉 성인 남자들은 모두 학살하고 아이와 여자들은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어. 아테네가 황금시대에 보였던 관용과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몰락을 앞둔 국가의 신경질적인 초조함만을 보여주었어.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한 이후 아테네인이면서도 스파르타의 문물을 흠모하던 엘리트 아테네인들을 중심으로 30인 과두 정체가 세워져. 그러나 이 과두 정체는 기존의 민주 세력을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가혹한 테러를 자행하게 돼. 약 9개월간 약 1,500명의 아테네 시민들을 처형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테네에서 도망쳤어. 결국 내전을 거쳐 403년에
다시 민주정이 회복되었어. 회복된 민주정은 대사면령을 내려서 30인 과두정체 시기에 있었던 죄가를 묻지 않기로 했어. 이 대사면령으로 과두제에서 피해를 본 아테네 시민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어. 그러자 그 피해가 감정적, 정서적 응어리로 남아 있었어. 아테네는 내전을 통해서 시민들 사이에 분열로 인한 극단적인 적대감이 형성되었고 국제적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었어. 403년의 사면령으로 겉으로만 겨우 봉합한 채 국가의 몰락을 견뎌내고 있었어.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소크라테스 재판이 열리게 돼. 안녕.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어보려고 해. 변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가 옛날부터 자신에 대한 소문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고발을 당했다고 말해. 그리고 현재의 3명의 고발자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연설을 하게 되지. 이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연설이야. 유죄냐, 무죄냐 결판이 나는 연설이거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연설에 실패를 하지. 유죄가 확정이 되었어.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 형량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제안하는 연설이야. 고대 아테네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을 것인지 제안을 해서 딜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연설이 끝나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아. 두 번째 연설도 설득에 실패한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에게 한 마지막 연설이야.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지. 오늘은 그 첫 번째 연설 중에서 옛날부터 떠돌던 소문을 듣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연설을 살펴보려고 해. 자, 이제 아테네 법정으로 가보자고.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무대는 아테네의 배심원 법정이야. 이 법정에는 30살 이상의 아테네 시민 500명이 배심원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어. 소크라테스는 당시 유명인사라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발한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이 세 사람과 함께 배심원석 앞에 앉아 있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해. 아테네인 여러분, 나를 고발한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들로 인해 나 스스로도 거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실에 관한 한은 그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어때? 엄청 억울함이 묻어나는 연설이지? 소크라테스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신은 언변에만 능한 소피스트와는 다르며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해. 그는 70세가 다 되도록 아테네에 살면서 법정에 처음으로 와보았다고 말을 해. 그런데 이 법정이란 곳은 아테네의 민주주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야. 아테네인들은 같은 동료들, 시민들 앞에서 재판하는 아테네의 법 제도를 아주 자랑스러워했어.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나이가 되도록 이 법정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 이는 분명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가지는 여러 의혹들을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거야.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공식, 비공식의 이중의 고발이 존재한다고 말을 해. 비공식 고발은 공식 고발보다 더 뿌리가 깊어서 먼저 이 비공식 고발에 대해서 항변을 시작을 해. 배심원들 중에는 오랫동안 떠도는 잘못된 소문에 사로잡혀서 소크라테스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릴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그래서 그는 배심원들이 옛날부터 들었던 소문이 아닌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변론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밝히는 데 집중을 해. 그래서 자신에게 씌워진 비공식 혐의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하나하나 변론을 하기 시작해. 첫 번째 혐의에 대한 항변은 나는 자연 철학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야. 소크라테스에게 적용된 비공식적 고발의 내용은 바로 이거야. 소크라테스는 땅 아래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을 탐구하고 더 약한 논변을 더 강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들을 가르침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고 주제 넘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아리스토파네스는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야. 희극 작가거든.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 구름을 통해서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던 것이 그때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후일 어느 학자도 아리스토파네스를 소크라테스의 최초의 살해자라고 명명하기도 했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혐의와 신을 믿지 않는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 희극에서 유래됐다고 믿었어. 이 희극에서 소크라테스는 바구니에 탄 채 공중에 떠서 하늘을 열심히 바라보며 연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지하 세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나와.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연과학과는 무관함을 알 것이라고 항변을 해. 그런데 궁금하지? 왜 굳이 자연 철학자가 아니다 라고 항변해야 했을까?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닌 도시국가의 자유였어. 아테네가 페르시아나 다른 도시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였어.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단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공동체의 단결에는 공통의 신화, 공통의 믿음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 그런데 자연 철학자들의 주장은 당시에는 너무도 당혹스러운 것이었어. 태양을 태양신 헬리오스가 아니라 빨갛게 달아오르는 돌덩이라고 표현한 아낙사고라스는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 신성 모독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니 소크라테스도 이 자연 철학자와 자신은 다르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지.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항변하는 내용은 나는 소피스트가 아니다 라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소피스트와는 다르다는 점을 밝혀나가고 있어. 실제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외국인 출신이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본토박이야. 또 소피스트는 돈을 받았으며 지혜를 안다고 주장을 했고 말하는 방법, 즉 수사법을 찬양하며 가르쳤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고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지를 주장했고 수사법이 필요한 민회나 법정을 피해 다녔어. 소피스트들은 국가의 정치가들을 양성하는 실용적인
교육을 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의 미덕과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 그런데 왜 소피스트들이 문제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소피스트들이 아테네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다고 해. 그런데 그들이 점점 진실보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요령만을 가르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 실제로 그들은 법정에서 말로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이나 프레임을 전환하는 요령을 가르쳐서 진실보다는 말의 기술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 그러니 점점 아테네인들의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아테네 시민 대부분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듯해.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항변하는 내용은 신탁의 예언이야. 소크라테스의 나이가 40세 경에 친구 카이레폰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신탁을 얻었어.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을 들은 후에 신탁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정치가였어. 이 정치가는 고소인 중에 한 명인 아니토스로 추정이 돼. 소크라테스는 그 정치가와 대화를 나눠본 후에 그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 거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그 정치가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야. 생각해봐. 자신의 무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폭로되고 있는 정치가의 모습을. 그러한 일들로 소크라테스는 그 정치가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었어.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바로 이 점에서 조금은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도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 다음 찾아간 인물은 시인들이었어. 아테네에서 시인들은 전통적으로 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시인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를 만나지 못했어. 세 번째로 찾아간 인물은 장인들이었어. 당시 아테네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장인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 고발자 아니토스도 가죽 공장 기술자이면서 정치가였어. 소크라테스는 이들이야말로 말만 하는 정치가와 시인들과는 달리 실제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기에 지혜로울 것이라고 판단했어. 실제로 그들은 지혜로웠어. 다만 그들의 직업적 전문성에서는 지혜로웠지만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지혜로우리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신탁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돼.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이지. 그 검증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당시 재판의 비공식 고발의 내용이 된 것이야. 이 항변으로 보아 소크라테스는 이미 아테네 시민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 이는 아테네의 불안한 정국과도 연관이 있어. 펠로폰네소스 전쟁 패배 후에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 등으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의 공동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어. 어때? 이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기도 하지. 안녕. 오늘은 소크라테스를 이 재판정에 세운
공식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공식 내용은 다음과 같아.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를 상대로 이 고발에 대한 논박을 진행해 나가지. 그 특유의 논리로 멜레토스의 비논리적인 면과 모순적인 면을 잡아내면서 반박을 해. 먼저 젊은이를 망친다는 고발에 대해 반박을 해. 멜레토스가 중요한 문제를 경박하게 처리하고 젊은이 교육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참고로 멜레토스는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가 젊은이의 교육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면서 이에 대해 고발을 했으며 혹여 잘못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불러 훈계해도 될 일을 자신을 법정에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지적을 해. 이 고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젊은이들을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소크라테스는 선을 아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어. 진정한 행복을 이끌어내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항상 도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 또한 선한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위의 젊은이를 망치고 더 사악하게 망칠 이유가 없다는 논변을 진행해 나가. 도덕적인 악은 삶의 부족으로 생긴 것이지 제 많은 생각이나 약한 의지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다음 대화 내용은 소크라테스의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어. 소크라테스, 뭐라고요? 멜레토스? 그 나이에 당신이 이 나이에 나보다 그토록 더 지혜로워서 당신은 나쁜 사람들은 늘 자기들과 가장 이웃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반면 나는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나쁜 일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조차 모를 만큼 심각한 무지 상태에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대단히 나쁜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고발에 대해서 멜레토스의 고발이 자기 모순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고발장에는 새로운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목소리 또는 다이몬을 가리키는 말인 듯해. 이 목소리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 그렇다면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알다시피 아테네는 다신교 사회야. 다신교 사회는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에 관용을 가지고 있어. 아테네는 체계적인 종교 교리나 전문적인 사제 집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에 특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보여. 그렇다면 신을 믿지 않는다는 혐의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도 되지만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신적인 것을 믿음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멜레토스의 기소는 자기 모순이라고 항변을 해. 그러나 멜레토스의 의도가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다면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무죄일까? 에우티프론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불경죄가 적용된 것이 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묘사한 기존의 신화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을 해.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신화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도덕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즉 소크라테스는 일반 사람들이 신을 경배하듯 경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멜레토스의 기소는 옳은 것일 수도 있어. 소크라테스는 이 부분에 대한 항변은 생략한 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에 대해서만 항변을 해. 이 부분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설득에 실패를 하지.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킬레우스, 헤라클레스와 연결시키면서 자신도 신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말해. 이는 배심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영웅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영웅은 아킬레우스나 헤라클레스처럼 전투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거나 도시국가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소크라테스가 가장 충정을 보이는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지. 철학이라는 자리를 지키도록 명령한 신에게 가장 큰 충정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놀라운 발언을 해. 배심원들이 자신을 조건부 방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굼뜨고 깨워줄 필요가 있는 말에 비유를 하고 자신은 그 말을 깨우는 등에로 비유를 해. 자신은 신이 내려준 사명인 아테네의 등에로서 지속적으로 아테네를 깨우고 설득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 이는 배심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어.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사람의 정수라고 보았어. 덕을 추구하면 영혼은 완벽해지고 악을 행하면 영혼은 파멸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야.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다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그의 주장은 그리스 윤리학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야.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거든. 이런 사고방식은 친구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적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정의라는 당시의 전통적인 정의론과는 배치가 되는 급진적인 사고였어. 여기에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균열이 보이지? 영혼을 강조한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도시국가의 권위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 면이 있지. 만약 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을 중시하여 관습에 복종하기보다는 영혼의 진실을 찾고 전통적인 믿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면 아테네의 안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평화로운 시기라면 국가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위협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지. 여기에 아테네 시민들의 고뇌가 엿보여. 첫 번째 항변 연설이 끝나고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아 설득에 실패한 것이지. 우리는 첫 번째 연설 도중에 간간히 들려오는 소란에 소크라테스가 설득에 실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이 재판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날 재판장이 야유와 고함 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다고 말을 해.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변론 마지막에 동정에 호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 자신에게도 아이와 친척이 있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동정을 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다는 것이야. 오직 이성적으로 이 재판에 임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하듯이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아. 여기서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 볼까? 이 내용은 베터니 휴지의 아테네의 변명이란 책을 참고로 했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아테네 남성 인구가 역병과 전쟁으로 3분의 1, 아니 어쩌면 2분의 1이 죽었어.
당시 아테네의 거리는 여자로 가득 찼대. 당시는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아테네 남자에게 중혼이 허락되었어. 소크라테스도 중혼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 70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린 아들 메넥세노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나이 들어서 젊은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추정이 돼. 소크라테스 아내 중 한 명이 크산티페라는 여인이야. 크산티페는 금빛 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명문가 출신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이스키네스의 자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 아이스키네스가 쓴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실제 대화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하는데 크산티페가 아이스키네스에게 들려주었다고 해. 그 대화에서 크산티페는 무척 호감 가는 영리한 여자로 그려졌어. 다른 일화는 크산티페를 다르게 묘사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와 한바탕 말다툼을 한 다음에 요강에 든 오물을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고 전해져. 이에 소크라테스는 체념한 듯 이마를 쓸고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대. 천둥이 친 다음에는 언제나 비가 내리는 법이지. 이는 여러 화가들의 그림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어. 소크라테스의 젊은 아내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 많은 험담을 한 것 같아. 집안일보다는 밖으로 나가 젊은이들과 대화하기를 즐겼으니 아내 입장에선 당연한 일인 것 같아. 소크라테스가 두 사람의 험담에 크게 웃어대면 그들은 들창코에 머리는 벗겨지고 털복숭이 어깨에 안짱 달인 세상에서 가장 추한 남자라고 그에게 말하며 그를 밀쳐냈다고 전해져.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대할 때 당시 아테네 여느 남자들과 다름없었다고 해. 그는 고집스러운 망아지를 길들이듯 크산티페를 다루었다고 떠들어댔어. 얼마 되지 않는 자료로 소크라테스와 여인들의 관계를 추론해보면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라는 여사제와 아스파시아라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아내인 크산티페가 공개적으로 그를 깎아내려도 가만히 있었으며 여자들이 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래도 그의 마음은 당시의 아테네 시민들이 그러했듯 분명히 그를 둘러싼 남자들에게 있었어. 특히 알키비아데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법정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 그는 대중을 사로잡지도 선동하지도 그리고 환호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어. 대신 오히려 공격했고 목소리는 너무 당당했어.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날카로워진 배심원들이 있는 이 법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마음을 얻을 수도 없었고 설득을 할 수도 없었어. 당시 지배적인 정서로 보면 소크라테스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어야 했고 또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데려와야 했어.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간청해야 했지. 수많은 전쟁의 여파로 고통받고 불안해진 도시의 감정에 호소해야만 했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다고 했어. 오직 이성적으로 이 재판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자녀 셋이 감옥을 찾아왔어. 림프로클레스는 청년이었고 소프로니스코스와 메넥세노스는 어린아이들이었어. 소크라테스의 자식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그가 중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크산티페는 제수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수행했어. 당시 제수는
가족이 돌봐야만 했어. 제수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노예를 시켜서 감옥을 청소해야만 했지. 가족이 방치한 탓에 투옥 기간에 죽는 제수도 있었다고 해. 사형을 앞둔 소크라테스 앞에서 크산티페는 손으로 이마를 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며 통곡을 했어.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이 통곡하는 크산티페를 내보냈어. 그 행동은 분명히 당시의 관습에서 벗어난 것이었어. 수백 년 동안 상류층은 애도하는 여자들을 불러들였어. 권력과 가문의 규모, 망자에게 감사하는 부양자 수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지.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관습에서 벗어난 죽음을 원했어. 소크라테스가 다정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크산티페를 배려하려고 그녀를 내보냈을 수도 있지.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테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죽음을 향해 걸어갔어.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유죄를 확정받고 자신의 형량을 제한하는 두 번째 연설을 살펴볼까 해.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연설이 끝나고 유죄를 확정받았어. 그러나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어. 먼저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자들이 연설을 했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형량을 제한하는 연설을 해야 해. 당시 법정은 다소 소란스러웠다고 해. 소란이 가라앉은 후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시작돼. 먼저 소크라테스는 유무죄 투표수 차이가 근소한 것에 놀라고 있어. 무죄 판결이 220표, 유죄 판결이 280표가 나왔어.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형량은 얼마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형벌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아테네 영웅들이 대접받는 시중앙청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을 해. 책의 내용을 읽어볼게.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런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할 게 뭔가요? 뭔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참으로 받아 마땅한 것에 따라 형량을 제한해야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류의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요, 유공자이며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일을 하기 위해 여유를 누릴 필요가 있는 사람인 나에게 무엇이 어울릴까요? 이런 사람한테는 아테네인 여러분, 시중앙청사에서 식사 대접 받는 일보다 더 어울리는 일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올림피아 경기에서 2마리든 4마리든 말을 이용한 경주에서 승자가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행복해 보이게 만들어주지만 나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그 사람은 부양이 전혀 필요 없지만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올림피아 영웅처럼 대접하라는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며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야. 야유와 고함으로 시끄러웠던 법정은 더 시끄러워졌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추정이지. 이를 소크라테스도 의식했는지 좀 더 현실적인 자신의 형량을 제한해 30문화의 벌금형을 제한하는 것이야. 30문화는 평범한 아테네인이 거의 9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해.
이 돈이면 배심원 6천 명의 일당을 낼 수 있는 돈이야. 또한 소크라테스는 풀려나더라도 계속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음인 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며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해. 즉 자신의 행위는 신의 명령이라는 것이야. 본문을 읽어볼게. 소크라테스, 이건 신에게 불복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지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의문을 떤다고 생각해서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또 이번에는 내가 날마다 덕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음이며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훨씬 더 못 믿어할 겁니다. 두 번째 연설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투표가 남았어. 처음 투표에서는 무죄 판결이 220표, 유죄 판결이 280표였어. 그런데 두 번째 연설이 끝난 후에는 사면이 160표, 사형이 340표가 나왔어. 그 차이가 훨씬 벌어진 것이지. 이번에도 소크라테스의 연설은 설득에 실패한 것이야. 아니 어쩌면 실패를 자처한 것일지도 몰라.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나쁜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어. 좋은 시절에는 소크라테스의 잔소리를 참을 수 있었으나 아테네는 이젠 그런 관용을 베풀 여력이 없었어.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는 귀찮고 위험한 존재였어. 안녕. 결국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어. 사면이 160표, 사형이 340표. 220대 280이던 1차 투표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벌어졌어. 소크라테스는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려고 해. 처음에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사형 투표자에게 그리고 무죄 투표자에게 차례로 인사를 해.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해. 그래서 창작인지 실제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만일 실제로 이 연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는 그의 연설을 배심원들이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 먼저 사형 투표자들에게. 사형 투표자들은 잠깐을 못 기다리고 곧 죽을 지혜로운 자를 죽였다는 오명과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해. 자신을 처형했다는 이유로 아테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 어때? 이 예언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자신의 논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심원들이 원하는 대담함이나 뻔뻔스러운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 그리고 법정에서 자비를 호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렴치하게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논박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 논박하는 사람들을 억제시켜왔으며 이 논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을 해. 소크라테스 말을 한번 들어볼까? 소크라테스. 나는 벌써 인간들이 예언을 가장 잘 하기 마련인 때, 즉 막 죽게 될 시점에 와 있기도 하니까요. 나를 죽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나를 죽일 때의 안갚음보다 제우스의 맹세코 훨씬 더 혹독한 안갚음이 내 죽음 이후에 곧바로 여러분에게 닥칠 거라고 예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의 논박을 견뎌내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방금 해냈죠. 그런데 실은 여러분에게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을 논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내가 자제시켜 왔는데 여러분 자신은 눈치 못 채고 있었죠. 또 그들은 더 젊은 만큼이나 더 혹독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더 짜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올바르지 않게 살고 있다고 비난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일은 그리 가능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으며 오히려 저렇게 벗어나는 일, 즉 남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가능한 훌륭하게 되도록 다잡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쉽게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이제 소크라테스는 무죄 투표자에게 눈을 돌려 연설을 해 그들에게 배심원들이나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대신에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아마도 그들만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고 판단한 듯해. 서두에서 소크라테스는 지금 일어난 일의 의미에 관해서 친구 간의 대화를 나누자고 말해. 그의 무죄에 표를 던진 배심원들에게 자신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을 해. 이는 아침에 법정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신의 가호가 반대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이야. 즉 소크라테스 자신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지.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무로 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야. 만일 죽음이 무로 가는 것이라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것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훌륭한 사람은 살아있든 죽은 후든 신이 돌봄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야. 이런 죽음관 어때? 죽음이 무로 가는 것이라면 허무와 연결될 수 있고 죽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즉 신이나 영웅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는 후자에 가까워. 죽은 후에 영웅들을 만나서 신나게 대화할 것을 꿈꾸고 있거든. 이런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 말을 마치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발한 세 사람이나 사형 선고를 내린 배심원들에게 전혀 앙심을 품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해.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해.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선보다는 돈을 더 중시하거든.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했던 검토로 똑같이 아들들을 괴롭히고 꾸짖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아테네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야. 이는 자신을 다시 한번 아테네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야. 그리고 각자의 길을 향해 가는 자신과 고발자들을 비교하며 어느 쪽이 좋은 것을 향해 가는지는 신만이 안다는 최고의 철학적 수사로 마무리를 해. 그 수사를 한번 읽어볼게. 소크라테스. 아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죽으로
여러분은 살러갈 시간이.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기원전 339년 5월의 그날 아침, 아테네 시내를 거닐어 본다. 봄날, 날은 맑고 따뜻했을 것이다. 늘 이 거리에는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고 말하는 한 늙고 못생긴 철학자가 있었다. 오늘 그 철학자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이다. 어쩌면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다. 내가 만일 그 철학자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소크라테스가 되어 회상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내 나이 70, 아테네의 영광과 쇠락을 모두 보았다. 젊은 시절 누렸던 아테네의 영광은 이제는 무너졌고,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을 하던 나의 벗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위대한 페리클레스 장군은 전염병으로 죽었고, 극작가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도 세상을 떠났다. 아리스토파네스가 풍자했던 자유사상가들은 이미 추방되었거나 처형당했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다. 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고소를 당했다. 우리 아테네는 5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 패배로 인해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겼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스파르타의 지지를 받는 30 참주들이 9개월간 잔혹한 독재 권력을 행사했다. 정말 끔찍한 시기였다. 그 시기에 약 1,500명의 아테네 시민들이 처형을 당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테네에서 도망을 쳤다. 나에게도 살라미스에 가서 살라미스 사람 레온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 정권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나도 역시 그때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4년 전 민주주의자들이 군대를 만들어 참주를 쫓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후 대사면령을 내렸다. 한때 에게해를 지배했던 위대한 제국과 막강한 함대는 사라져버렸고, 튼튼한 성벽은 스파르타에 의해 무너지고, 경제도 형편없어졌으며 시민들도 크게 줄었다.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 더 이상 무적의 지도자가 아니다. 젊은 시절에 나도 아테네의 영광을 위해서 보병으로 물러서지 않는 전투를 했다. 그 전쟁의 명분이 비록 어처구니 없는 것일지라도 명령을 받은 이상 죽음이 두려워 물러서지는 않았다. 옆에서 전우들이 칼에 찔리고 목이 달아나고 팔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의 의미를 고찰했고 인간의 의미를 고찰했다. 국가의 기초는 인간이다. 인간이 무지에 세방되어 올바름이 무엇인지 안다면 올바른 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토록 질문을 해대었다. 그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불편을 감내하지 않으면 무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지를 벗어난 인간이 무지를 벗어난 국가를 구성한다. 나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의 주인공이 된 적도 있었다. 아테네는 과두정의 두려움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그 희극이 상영되는 극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았고 현장에서 일어나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희화화된 나의 이미지가 나의 본질인 양 오도되고 유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가지게 될 줄을. 그나저나 나를 밀고 한 사람은 멜레토스, 아니토스, 니콘 세 사람이다. 멜레토스는 젊은 시인으로 나이가 35쯤 되었다고 한다. 이 젊은이는 과연 아테네의 젊은이에게 관심이나 있었나? 젊은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나 해봤을까? 아니토스는 공방을 운영하는 무두장이자 정치가이다. 그는 참주 체제 때 아테네를 떠났다가 민주주의 세력과 함께 다시 돌아온 인물이다. 참주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원한이 많은 인물이다. 그런데 참주 중에 한 사람인 디오는 내가 총애하는 플라톤의 외삼촌이다. 그는 정말 욕망만 있는 돼지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나를 그들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니코는 웅변가이다. 나는 대중을 상대로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끔 하는 연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웅변가인 그는 나를 왜 고발했을까? 그들 셋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도 모른다. 죽음,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무로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든 내 나이면 가야 할 때가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그 어떤 곳이든 가볼 만한 곳이다. 무로 사라진다면 편안한 휴식이 될 것이고 다른 세계로 간다면 많은 위인들과 검토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내 인생도 참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나는 소피스트처럼 돈을 받고 남을 가르치지 않았건만 남을 가르친 제목으로 고소당하고 신의 사명을 다해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를 자청했건만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경죄로 기소를 당했다. 어쩌면 이 길은 죽지만 죽지 않는, 살지만 살지 않는 마지막 아이러니가 작동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 변명을 읽어보았다. 안녕.